집 나간 며느리도 전어 굽는 냄새를 맡으면 돌아온다. 이 말 안 들어보신 분 없죠? 저는 이게 그냥 고소하다는 자랑인 줄 알았어요. 전어 냄새가 얼마나 대단하면 사람을 불러들이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왜 나갔는지, 왜 하필 가을에 돌아왔는지는 아무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준호 씨가 짚은 그 대목에서 오늘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이 속담은 한 칸을 비워뒀어요. 냄새가 진짜 이유였다면 굳이 가을을 못 박을 까닭이 없습니다. 전어는 사철 잡히거든요. 봄에도 여름에도 그물에 올라와요. 속담은 가을만 콕 짚습니다. 그리고 하필 며느리를 데려와요. 딸도 아들도 아니고요. 이 두 가지가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조선 후기 어느 부엌이요. 그 부엌에서는 전어 한 마리가 그 집 형편을 말해줬어요. 오늘은 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름부터 좀 이상합니다. 전어를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돈 전자를 씁니다. 돈 전에 물고기 어. 생선 이름에 돈이 붙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요. 서유구라는 학자가 임원 경제지에 까닭을 적어뒀습니다. 기름지고 맛이 좋아 상인들이 한양에 가져다 팔았는데 사는 사람이 돈을 생각하지 않고 샀다. 그래서 전어라 불렀다. 값을 보지 않고 집어갔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좀 멈췄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아낌없이 지갑을 연 생선이라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따라가 봅니다. 부엌이 아니라 소금 창고에 가서 멈춥니다. 왜 하필 소금이냐고요? 그 대답 하나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소금 창고를 지나면 이 생선이 왜 가을에만 다른 물건이 되는지도 같이 풀립니다. 같은 생선을 두 학자가 다르게 적었어요. 서유구는 돈 전자를 썼는데 정약전은 화살 전자를 씁니다. 1814년에 나온 자산어부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흑산도로 유배간 정약전이 바닷가에 나가 직접 보고 적은 책입니다. 큰 것은 한자쯤 되고 몸이 높고 좁다 이렇게 써놨어요. 전어를 옆에서 보면 위아래로 길고 옆으로 납작합니다. 화살촉을 세워둔 모양이죠. 한 사람은 시장에서 값을 받고 한 사람은 바닷가에서 생김새를 봤어요. 이 생선은 처음부터 두 얼굴로 기록에 들어온 셈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런 게 제일 헷갈렸거든요. 같은 걸 두고 층마다 다르게 적어놓으면 뭐가 맞나 싶었어요. 지금 보면 둘 다 맞습니다. 각자 서 있던 자리가 달랐습니다. 시장에 선 사람에게 전어는 값이었고 바다에 선 사람에게는 모양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말한 그 시장 쪽을 좀 더 파보면 소금이 나옵니다. 전어는 서남해에서 잡혀요. 이걸 한양까지 옮겨야 팔립니다. 그 시절 길로는 며칠이 걸렸어요. 얼음도 냉장고도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소금에 절이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광해군 무렵 소금값이 쌀값에 버금갔습니다. 소금 한 대가 쌀 한 대만큼 나갔다는 뜻이에요. 생선을 절이려면 소금이 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양 사람이 전어를 사 먹는다는 건 그 안에 든 소금값까지 같이 치른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도 사갔습니다. 값을 안 보고 집어갔다는 그 기록이 여기서 나와요. 자, 이제 며느리로 돌아가 봅니다. 그 집에서 전어를 굽고 있다면 무슨 뜻이었을까요? 쌀값에 맞먹는 소금을 써서 절인 생선을 살 만큼 형편이 폈다는 신호였어요. 며느리를 부른 건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 집 사정이 달라졌다는 소식이었어요. 속담이 언제부터 돌았는지는 딱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왜 하필 며느리였는지를 이렇게 풀어온 이야기가 전해져요. 형편이 폈다는 그 신호를 왜 가을에만 보냈을까요? 이 생선이 가을에 뭘 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전어는 4월에서 6월 사이에 알에서 깨어납니다. 여름 내내 먹어요. 강 하구에 떠다니는 플랑크톤을 걸러먹습니다. 그러다 8월이 지나면 몸이 하는 일이 다 끼어요. 먹은 걸 살로 안 보내고 기름으로 바꿔 쟁여둡니다. 물이 차가워지면 먹이가 줄거든요. 겨울을 버틸 연료를 미리 몸에 채워두는 겁니다. 그 저장이 9월에 꼭대기를 치어요. 다른 계절과 견주면 지방이 3배까지 올라갑니다. 100g에 7g에서 10g이요. 계절 하나 지났다고 완전히 다른 물건이 됩니다. 봄 전어가 심심하다는 말이 괜히 나오지 않았어요. 맛만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기엔 뼈까지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뼈를 발라내지 않고 통째로 썰어 먹는 새꼬시가 가을에만 됩니다. 봄엔 뼈가 억세서 그렇게 못 썰어요. 옛사람들이 가을을 못 박아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입으로 먼저 알아낸 거죠.
가을 전어 대가리에 깨가 서말이라는 말도 같이 붙었어요. 고소함을 되팍으로 쟀습니다. 서말이면 54리터쯤 돼요. 생선 머리 하나에 참깨 54리터라니 좀 심하죠? 크고 굵은 놈이 좋다고 생각하시죠? 전어는 반대로 갑니다. 손바닥에 얹었을 때 조금 작다 싶은 게 뼈가 연해서 뼈째 식기에 닿습니다. 큰 놈은 뼈가 굵어서 발라내고 드셔야 합니다. 고를 때 등이 푸르고 배가 은빛으로 번쩍이는지 눈이 맑은지만 보시면 돼요. 강 하구에 떠다니는 플랑크톤을 걸러먹는다고 했죠. 이 한 문장이 산지를 다 설명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 여행 계획에 그대로 옮기셔도 됩니다. 전어가 많이 나는 데를 지도에 찍어보면 세 군데가 뜹니다. 충남 서천, 전남 광양, 부산 강서구, 명지역. 셋이 서로 멀리 떨어졌는데 조건 하나가 겹칩니다. 전부 큰 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자리예요. 서천은 금강하구고 광양 망덕포구는 섬진강이 끝나는 지점이에요. 명지는 낙동강 하구에 앉아 있습니다. 강물이 흙과 유기물을 계속 실어 날라요. 그게 바다와 만나는 자리에서 플랑크톤이 폭발하듯 불어납니다. 전어가 살을 찌우는 밥상이 거기 차려져요. 서천 홍원항에 가보면 이 계절에 배가 40척 넘게 나갑니다. 조업은 8월 말에 시작해 11월까지 이어져요. 석 달이요. 그 석 달 동안 선원들은 무태 거의 안 들어옵니다. 배 위에서 자고 배 위에서 먹어요. 기름이 떨어지거나 식량이 바닥나야 잠깐 항구로 들어옵니다. 배는 3톤짜리 모터보트예요. 전어잡이가 속도 싸움이라 작고 빠른 배를 씁니다. 뱃머리에는 선원 한 명이 계속 서 있어요. 물빛이 바뀌는지 눈으로 보고 알립니다. 기계가 있어도 사람 눈을 안 떼요. 하루 4번 물이 들고 나는 시각에 맞춰 그물을 넣습니다. 부산 명지는 사정이 조금 달라요. 여기 전어는 살점이 두껍고 단단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낙동강이 실어온 것과 바닷물이 섞이는 자리라 그렇다고 봐요. 명지시장은 70년쯤 됐어요. 5일장으로 시작해 지금은 활어점포만 120곳쯤 붙어 있습니다. 그 석 달 중에 유난히 붐비는 2주가 따로 있어요. 서천 홍원항은 8월 22일에 축제를 열어 9월 6일에 닫습니다. 자연산 전어 꽃게 축제라고 불러요. 전어랑 꽃게철이 같은 항구라 이름이 저렇게 붙었습니다. 입장료는 없어요. 맨손으로 전어 잡는 체험만 1인당 15,000원이고요. 미끄러운 걸 손으로 잡는 건데 생각보다 안 잡힙니다. 항구에서 차로 20분쯤 나가면 장항 송림이 나와요. 솔숲 위로 236m짜리 나무 데크가 놓였습니다. 소나무 꼭대기 높이에서 걷는 셈이에요. 해질 무렵에 오르시면 서해로 해가 떨어지는 걸 정면으로 봅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광양 망덕포구가 나와요. 여기가 오늘 제일 하고 싶은 얘긴데요. 포구 바로 앞에 1934년부터 양조장을 하던 집이 한 채 서 있습니다. 이 집 마루 밑에 항아리가 하나 묻혀 있었어요. 그 안에 윤동주가 손으로 쓴 시 원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병욱이라는 후배가 숨겼어요. 일제강점기에 그 원고를 어디 둘지 고민하다 마루 밑을 골랐습니다. 책장도 금고도 아니고 마루 밑이요. 그 선택 덕분에 우리가 지금 그 시를 읽습니다. 전어 먹으러 간 포구에서 시집 한 권이 살아남은 자리를 보고 오시는 거예요. 마루미 탕아리 얘기는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고 가세요. 다음 편 만들 힘이 됩니다. 자, 그 포구에서 올라온 전어가 상에 놓였다고 해볼게요. 이 생선이 여름 내내 쟁여둔 기름, 그 안이 뭘로 채워져 있는지 볼 차례입니다. 전어 기름을 뽑아 성분을 갈라본 연구가 2024년에 나왔습니다. 포화 지방이 38%, 단일 불포화가 38%, 다중 불포화가 25%로 갈렸어요. 볼 곳은 마지막 25%입니다. 이 안을 다시 열어봤더니 82%가 EPA와 DHA였어요. 오메가3라고 부르는 그 둘이요. EPA는 혈액 쪽에서 일하고 DHA는 뇌와 눈 안쪽 세포막을 이룹니다. 둘의 비율이 거의 반반으로 맞아떨어져요. 그럼 이걸 먹으면 몸에서 뭐가 달라지느냐? 생선 먹는 사람들을 오래 따라다니며 기록한 자료가 쌓여 있습니다. 25개 코호트를 한자리에 모은 분석이 있어요. 참여자가 202만 7,512명입니다. 계산해보니 생선을 하루 20g씩 더 먹을 때마다 심혈관 사망 위험이 4%씩 내려갔어요. 20g이면 전어 한 마리도 안 됩니다. 한 토막이요. 머리 쪽도 따로 재봤습니다. 무작위 대조시험 58건을 모아 다시 계산했더니 하루 2000mg에서 주의력이 뚜렷하게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기름이 그렇게 많으면 살로 가지 않느냐고요. 저도 그게 제일 먼저 걸렸는데요. 지방은 양보다 종류가 갈라놓습니다.
전어기름은 절반 넘게 불포화 쪽이고 그 안에서 다시 82%가 오메가3예요. 같은 지방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몸에서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기름 손질 한 번에서 절반이 갈립니다. 그리고 가을에만 되는 방법이 하나 더 남았어요. 비린내부터 정리하고 갈 테요. 전어가 비리다고 느끼셨다면 살 때문이 아닙니다. 피하고 내장이 남아있어서예요. 비늘 긁고 내장 빼고 안쪽 핏자국까지 씻어내면 비린 맛이 거의 사라집니다. 손질해서 갈려요. 첫 번째로 권해드릴 건 회무침입니다. 전어를 4장에서 5장으로 얇게 포를 뜨고 0.7cm 두께로 채 썰어요. 무하고 배는 굴패 채 썹니다. 양념은 콩가루, 고춧가루, 식초, 고추장, 다진 마늘, 설탕이요. 여기서 콩가루가 핵심입니다. 고소한 맛을 얹으면서 물기를 잡아줘요. 두 번째는 전어밤젓입니다. 내장 중에 밤처럼 생긴 단단한 게 하나 있어요. 윗부분인데 전어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만 골라 굵은 소금에 절이고 서늘한 데서 2개월에서 3개월 둬요. 한 마리에서 손톱만큼 나와서 한 통 담그려면 수십 마리가 듭니다. 마지막은 뼈째 드시는 방법이요. 가을엔 뼈가 연해진다고 했죠? 통째로 썰어 씹으면 칼슘이 같이 들어옵니다. 칼슘은 몸에 들어와도 25%에서 50%만 흡수돼요. 비타민 D가 있어야 그 흡수가 올라갑니다. 전어는 그 비타민 D를 자기 몸에 지녔습니다. 한 마리 안에서 짝이 맞습니다. 굽는 것도 짚고 갈게요. 속담의 주인공이잖아요. 굽기 전에 칼집을 서너 번 넣으세요. 몸이 두툼해서 겉만 타고 속이 안 익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소금은 굽기 직전에 뿌리세요. 미리 뿌리면 살에서 물이 빠져 퍽퍽해집니다. 그리고 머리는 버리지 마세요. 깨가 서말이라던 그 자리입니다. 정리해볼게요. 값을 안 따지고 사갔다고 해서 전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 값 안에는 쌀값에 맞먹던 소금값이 들어있었고요. 며느리를 부른 건 냄새가 아니라 그 집 형편이 폈다는 소식이었어요. 지금은 소금이 비싸지 않죠. 그 시절 사람들이 그만한 돈을 주고도 먹고 싶어 했던 걸 우리는 그냥 먹습니다. 8월 하순부터 10월 초까지 딱 그 사이예요. 이번 주말에 시장 가시면 은빛 도는 놈으로 한 손 집어보세요. 뼈째 썰어달라고 하시고요. 다음 제철 소재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눌러두시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